우리나라가 부동산이 네. 다른 나라와 다른 게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제도들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중심은 네.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서울 수도권이라면 네. 여기서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네. 팔 수 있으면 파시는 게 좋죠. 하락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네. 나중에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좀 조곤조곤 얘기하려고. 근데 안 되실 것 같은데? 조곤조곤 말씀하시다가 또 텐션 막 올라오실 것 같은데? 스타일이 그게 안 되더라고. 업종에서 계속 설득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도 약간 이게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말투나 이런 게 설득시키는 멘트. 약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막 답답해하면서 목소리 더 커지고. 근데 왜 설득을 시켜야 되는 어떤? 내가 분양 일을 했었거든요. 아, 분양. 네, 거의 이제 사기꾼이라고 이제 여기고 있는 분양을 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항상 이 벽을 딱 쳐놓고 있어요. 마음의 벽을. 사기 쳐봐라. 내가 들어주나. 이제 이런 자세로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허물어뜨리고 이제 계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이제 거의 모든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분양은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사도록 하고 네. 좋다라고 해야 되고 올라간다라고 해야 하는 네, 그렇죠. 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다 좋다고 하셨을 거고. 아니요. 네? 제가 한참 일할 때는 네. 그 2013년, 14년, 15년 때가 이제 가장 제가 열심히 일할 때거든요. 14년까지 안 좋았고 15년부터 약간 15년까지도 안 팔렸어요. 아, 그래요? 15년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좀 다른데 저희가 들어가는 분양 현장은 네. 그동안에 안 팔렸던 거. 그동안에 안 팔. 혹시 이제 두산 이브더 제니스나 이런 거 아세요? 탄현에, 브랜드. 일산에. 아, 일산 쪽에? 예. 그 탄현역 근처 그렇죠.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다 팔렸거든요. 그게 그래요? 2009년도에 분양했는데 미분양이 나가지고 안 팔리고 있다가 작년에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이해를 못 해요. 그 역 가까이 있어서 괜찮나 보이는데. 브랜드도 괜찮고 다 좋은데 제가 분양하면서 느낀 거는 왜 이런 거를 안 사지? 이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안 팔리고 있던 거는 안 팔려요. 악성 미분양이었고. 네. 근데 그게 그러면 가격이나 이런 거는 어땠던 거예요? 가격도 굉장히 비쌌으니까 이제 안 팔렸죠. 분양가가. 네. 근데 할인을 들어가서 그죠. 주변보다는 싼데 사실 비슷한 급으로 비교를 해보면 월등하게 싼데 안 팔려. 그거는 이제 고예니까 그걸 너무 구체적으로 좀.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2015년, 16년, 17년까지. 그러니까 용인도 성복의 힐스테이 자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팔렸고. 그러니까 미분양이 난 거는 정말 오랫동안 안 팔려. 근데 그거를 분양시키는 일을 하셨던 거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손님은 와서 보는데 마음의 벽을 상담을 하고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두산 이브더 제니스를 팔 때 그 분양하러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못 팔았어요. 너무 비싸다 생각한 거죠. 네네네. 제가 이거를 이제 이거 비싼 걸 깨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깨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두산 이브더 제니스라는 아파트를 검색을 쭉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대구하고 부산에 있잖아요. 가장 비싼 아파트. 얘네들의 과거를 또 이제 캐봤죠.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미분양 났던 거예요. 비싸다고. 네네네. 비싸다고. 부산은 심지어 자살도 했어요. 분양자가. 가격이 미분양이 나고 막 가격이 분양 한 800에서 900 정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돼버리고 하니까. 이제 원분양가가 평당 800만 원, 9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 비쌌어요. 2000 그게 9년? 그 전 조금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평당 거의 3천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비싸서 안 팔렸고 미분양 나서 이제 자살한 뉴스 기사까지 있는 거죠. 또 그럼 또 단지 분위기 흉흉해지고. 그래서 그런 기사를 다 프린트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다라는 걸 일단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도 얘가 비싸서 미분양이 났고 부산도 미분양이 났다. 뉴스도 보여주는 거죠. 비슷해요. 완전히.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다 팔렸었거든. 네. 다 팔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얼마일 것 같냐 모르는 채 물어보죠. 이거를 이제 안 좋았던 상황만 보여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의 막 이제 머리를 짜내서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답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얼마일 것 같냐 해가지고 현재 실거래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보면 또 네, 그때 당시에가 한 1,500 정도? 예.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오르는 상황. 이런 걸 보여주면서 자, 이런 게 이제 미분양 나지만 나중에 다 팔리고 나면 그쵸, 이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들 돼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기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까지도 다 이제 같이 분석을 하셔서 아마 설득을 하셨을 텐데 저는 그 이현철 소장님 사무소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아파트 연구소도 아니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라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에 정확하게 진짜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사람들한테 제대로 좀 알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클이라고 하면 기간 중심으로 이제 알고 있죠. 그렇죠. 어떤 뭐 주기. 그렇죠. 몇 년에 한 번? 뭐 이런 거. 이제 이번 사이클이 오기 전까지는 사이클을 10년 주기설로 사람들이 이제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비슷하게 10년 주기설로 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기간 중심으로 2번의 반복 현상이 이제 10년 주기로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사이클은 10년 주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2018년에 하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이클론자 중에 많았어요. 그랬다가 그분들이 좀 약간 안 좋아지신. 그렇죠. 근데 그때가 또 신기하게 하락을 뒷받침하는 요인들이 많았어요. 혹시 그때 소장님은 어떤 쪽으로? 저는 이제 그때 폭등, 이 책에 보면 머릿말에 2018년에 나온 책이니까. 네, 2018년 1월 달에 나왔는데 제가 이 머릿말에다가 이제 책을 다 쓰고 지금 폭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근데 그러면 뭐 짧은 시간에 뭐 다 이야기해 주시긴 좀 힘드시겠지만 아파트 사이클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다른 나라와 다른 게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제일 아파트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제도들이 있어요. 새로운 제도? 그게 뭐냐면 전세? 그렇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세고 하나는 선분양이.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이 두 가지 요인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다행히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할 때 분양 시장에서 이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분양 시장이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저는 진짜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 중에 거의 유일하게 분양 시장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제 사이클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뭔가를 계속 분석을 해서 4가지를 잡아냈어요. 4가지. 4가지?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중심은 사람의 심리. 사람이 거주를 해결을 할 때 사실 매매로 할 수도 있고 임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택이란 말이죠. 근데 어떨 때는 어떤 분위기가 되면 사람들이 임대를 거부하고 매매로만 막 가요. 그리고 어떨 때가 되면 매매를 거부하고 임대로만 막 가요. 그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의 다 그 분위기가 이렇게 휩쓸리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인구 1명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매매 수요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의해서 매매로 갈 수도 있고 임대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시장이 또 분리되어 있잖아요. 매매 시장 따로 있고 임대 시장 따로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대체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얘가 임대 시장이 매매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반대로 매매 시장이 임대 시장을 견인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역할이 달라지거든요. 영향력도 달라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아, 심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구나. 네.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한번 쫙 모이면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상승장 때 네. 예, 보이면 사람들이 정말 거의 좀 속된 말로 거의 미치다시피 포모 현상 예, 막 이렇게 예. 거의 막 안 사면 죽을 것처럼 막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네, 네, 네. 이게 평소 그 전에 한 2012년, 13년, 14년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죽어도 집을 안 산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런 뉴스가 거의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예, 이런 현상들을 가수요도 만들어내고 막 그렇죠. 여기에 이제 가수요, 공포 수요, 예, 뭐 이제 투기 수요 뭐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심리 그렇죠. 꼽아주신 거고. 그래서 이 심리에 이제 큰 흐름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심리를 연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네. 2012년, 13년 이때쯤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닥이잖아요. 이제 네. 가장 바닥. 시장에서 가장 최저점에서 어떤 원리로 의해서 상승할까? 분명히 심리로 움직이면 사람들이 심리가 모여야 되는데 네. 사람들의 심리는 집을 안 사는 방향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렇죠. 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주식을 예를 들자면 바닥권에서 올라가려면 네. 거래량이 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세력이든 개미들이 됐든 항상 거래량은 가격에 뭐 선행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고. 거래량이 터져야 이제 매집이 되고 그로 인해서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매물을 다 소화해야만 올라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부동산도 그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접목을 하려고 지켜보고 있었죠.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네. 2012년, 13년 이때쯤 매물이 정말 많이 나와 있었고 미분양도 많았고, 예,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런 현장에 있었고 네. 손님들을 예,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영업을 통해서 불러와서 상담을 하고 네. 하는데 집을 안 사요. 보기만 하고. 네,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루는 거죠. 지금 굳이 내가 살 필요 없다. 네, 더 떨어지면 얘기해라. 1억 더 할인하면 얘기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갔단 말이죠. 네네네. 분명히 사야 올라가는데 네. 이때쯤은 저도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자신감이 막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네. 매매 시장에서 슬금슬금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진짜 누군가가 사서 올라가는지를 봤는데 거래량이 터지질 않아요. 네네. 그리고 매물들은 계속 많이 있어요. 네. 뭐 네이버 매물이나 뭐 네. 이런 데 봐도 매물들은 엄청 많고 부동산을 가봐도 부동산은 손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예, 매물이 많고 매물은 엄청 많아서 손님 좀 제발 데리고 와라. 뭐 그 당시에 뭐 이런 얘기만 하는 상황인데 네. 올라가는 거예요. 슬금슬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가 한 13년? 그렇죠. 13년, 4년부터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계속 거래량도 그게 늘지도 않고 거래량이 사실 좀 늘어도 그게 어디에 국한됐었냐면 그 악성 미분양 아파트. 그러니까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팔리긴 했어요. 근데 좀 싸게 나올 때. 네. 할인도 막 30%, 예, 40% 하고 좀 심한 거는 70%까지 할인한 게 있었어요. 70%요? 네. 뭐 한때 뭐 타워 팰리스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할인해서 팔았으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팔았던 게 이제 팔리기 시작하죠. 근데 얘네들은 팔려봤자 가격이 올라가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분양가는 고정이니까. 네. 팔린다라고 해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매매 시장에서는 아직도 매물이 많고 경매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데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이제 사실은 많은 가설을 대입을 해봤었어요. 네네네. 뭐 복부인도 들여가보고 해봤는데 결국에는 가설을 다 대입해봤자 뭐가 결론으로 나와야 되냐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량으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그건 안 나타나. 거래량은 안 나타나는 거죠. 그걸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알게 된 게
전세에 밀려 올라가는 거라. 그래서 두 번째가 전세. 그렇죠.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제가 전세에 의해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이걸 뭐 일종의 이론화한 게 이제 이 첫 번째 책이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전세가에 밀려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그 얘기는 지금 많이들 하잖아요. 예, 일반인들도 뭐 지금은 알고 굉장히 있고. 쉽게 했는데 이 책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전세난이 벌어졌을 때도 전세가에 밀려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하나가 정책. 네. 이라고 세 가지를 꼽으시더라고요. 네 가지. 심리, 전세, 정책. 또 하나가 분양. 분양. 네. 분양시장. 네. 분양시장은 이제 언제 영향을 사실 많이 주냐면 네. 이제 상승장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분양시장이 난리가 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분양시장과 갭투자, 예. 갭투자가 이 시너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점점 투기 시장으로 변해요. 갭투자와 분양시장이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게 레버러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본력이 적은 사람들도 쉽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전세가 있으니. 예, 갭투자 같은 경우 그 당시에 2015년, 16년 그 당시에는 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서울도 뭐 5천만 원. 네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천에 그 아파트들을 5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이게 12억을 벌어버린 거죠.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때 제 주변에도 아파트 뭐 한 3천만 원씩 끼고 몇 개씩 사놓은 사람들이 나중에 뭐 엄청난 또 부자가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갭 투자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데 분양도 똑같았어요. 그렇죠. 분양권도 사실 계약금 10%만 주면 지금은 이제 규제가 있으니까 이제 쉽진 않던데 그 당시에는 계약금 10%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10% 오히려 갭 투자보다 돈이 덜 들어가는. 초반에는. 예. 그리고 그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처럼 생각하면서 뛰어들기가 좋은 상품인 거예요. 정말 그냥 프리미엄만 가지고 그냥 그렇죠. 프리미엄만 노리는 투자자들이 엄청 뛰어드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시너지 작용을 내면서 상승을 가파르게 만들어내요. 좋습니다. 그래서 심리, 전세, 정책, 분양시장. 네. 근데 요거를 놓고 보면 이제 현재 이야기를 해보죠. 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뭔가 정체기에 와 있다라는 걸 이제 많이들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거래 자체도 잘 안 되고, 뭐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이제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공약을 바탕 우리가 추정은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태와 심리는 어떻다고 보시고, 요게 가리키는 약간의 방향이라는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분석하시죠? 지금 심리 상태는 일단 매수자와 매도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매도자들은 아직까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매도자들.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할까? 약간의 불씨만 있으면 바로 그냥 타오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 전에는 거의 좀 약간 많이 위축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급매물도 좀 나오고, 심리가 조금 이제 호가도 좀 낮추고 이랬는데 대선 상황이 되면서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집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내놨던 거 걷어들이고. 그죠. 걷어들이고 지금 호가 높이고. 이런 심리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매수자들은 좀 달라요. 매수자들은 작년 이제 말쯤부터 서서히 이 매수 심리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금 딱 봐도. 근데 그 꺾이는 이유가 있어요. 꺾이는 이유? 그냥 꺾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계기가 있습니다. 그냥 너무 비싸다 이제는? 그냥 비싼 게 아니고 이제 비교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비교를 하면서 비싸다, 싸다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 비교치가 뭐냐면 실거래가와 호가 갭이에요. 항상 집 가진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으면 실거래가보다 호가 갭을 올리거든요. 그렇죠. 집을 팔 때. 근데 그걸 다 신기하게 누가 담합하지 않아도 그 집
예,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형성이 되죠.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장 최근 거래가랑 네. 나와 있는 호가랑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호가를 올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승장에서 갑자기 올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상승장, 예를 들면 상승장이 시작할 때 한참 뭐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쭉 상승해 왔잖아요. 네네네. 그럼 한 2017년쯤에 호가 갭은, 실거래가와 그 호가 갭은 많아야 5천만 원 아래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 상대적으로 촘촘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2천만 원짜리가 먼저 계약이 되면 그 다음에 3천만 원짜리 계약되고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는.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 요거부터 거래시켜주고 그 다음에 네네. 이렇게 탭탭탭탭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분다라고 하거든요. 예. 저희가 할 때는 이게 지역순환처럼 이게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파트별로 바람이 불어서 수요자들이 여기 몰려서 이렇게 거래가 되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거래되는 형상을 보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가가 2천만 원, 3천만 원 올렸던 게 팔리잖아요. 네네. 그럼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호가를 확 올려버려요. 네네네. 한 5천만 원 정도. 네. 그러면 갭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네. 그럼 수요자들이 부담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생기니까 이 아파트 사는 거를 멈춰버려요. 멈추고 호가 갭이 적은 아파트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순환 장세가 생기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네네네. 동별로 네네네. 막 강남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올랐던 데들이 호가 갭이 확 올려놨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사러 오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호가 갭을 낮추지 않아요. 버티는 거죠.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그럼 일정 기간 버티고 있으면 한 바퀴 쭉 돌고 와서 다시 일로 와요. 그리고 그걸 또 사기 시작합니다. 호가 갭이 멀어진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만 놓고 호가 갭이 멀지만 네. 딴 데 올라간 거 따져보면 여기 호가는 상대적으로 이제 낮아지게. 없어 보이니까. 예. 아하. 그런 식이 되면서 돌고 돌아서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 집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얼마로 올리냐? 1억 정도 올리는 거죠. 그럼 1억 올리면 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또 딴 데로 가요. 그게 이제 한계에 이르르는 게 뭐냐면, 실거래가와 호가 갭이 이제 그 범위가 굉장히 커졌을 때, 네. 이제는 매수자들이 이제 쫓아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지금인가요? 들면,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 갭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여기에 이제 많은 조건들이 가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 매수자들의 이제 여력을 떨어뜨린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매수자들의 여력. 네. 그게 바로 정책의 효과예요. 대출 규제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전에 이미 막 그 한 30번에 가까운 그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정책들의 주요 목표는 뭐냐면 매수자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대 심리를 꺾어버리는 거.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DSR이라든지 맞아. 아니면 뭐 양도세 중과라든지,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매도자의 매물 잠기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매수자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 중과를 때리잖아요. 네. 그럼 다주택자들은 이제 팔고 나서 또 사거든요. 근데 네네네. 근데 팔지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잠겨버리고. 예. 그러니까 매수를 떨어뜨린 효과도 있어요. 매도만 규제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럼 매수와 매도 효과가 동시에 작용을 해요. 네, 반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일종의 반작용인 거죠. 네네네네. 양도세 중과를 때리니까 매수자들은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매도자도 줄어버린 거죠. 그 매물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효과가 어떤 게 더 컸냐? 매도자, 상승장에서는 매도자의 매물 줄어드는 효과가 더 컸던 거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은 안 사지만 무주택자들은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급이 줄어드는, 수요는 여전한데 그렇죠.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니 가격은 계속 강세고. 더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낼 때 정책자들이 이런 거를 좀 냉정하게 따져서 이게 효과가 많은 쪽이 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매수를 줄이는 효과가 더 클 것 같으면 써도 되는데 이런 게 클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예, 어쨌든 정책의 이제 실패가 거죠. 나왔던 예. 거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매도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가격은 뛰었어요. 그죠. 근데 그 이면을 보면 네. 매수자를 줄여주는 효과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대출 규제라든지 레버리지 못 쓰게 다주택자들은 하고. 지금 수요자들이 없단 말이죠. 네네네네. 그럼 이제 무주택자들 위주로 이제 수요자가 형성이 됐는데 네. 무주택자들이 거의 2000년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 네. 대량 거래가 일어나요. 그때. 예. 그러면서 매수자들이 대량 이제 사들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수요가 끝난 거죠. 예, 이 사람들이 또 사면 다주택자가 되니까 예,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 사람들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 무주택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항상 비율로 보면 한 35% 이상 벗어난 적이 없어요. 무주택자 가운데. 예. 아니 그러니까 무주택자 가운데가 아니고요. 네네네. 무주택자 비율이 예,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무주택자 비율이 보통은 좀 많으면 한 40%대 후반 가고요. 네네네. 그다음 적으면 40%대 초반까지 내려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미만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율이 30%대 중후반까지가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 사람들은 그 집을 안 사거나 못 사는. 아예 안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이 사람들은 집을 안 사거나 못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약간 수요자 분모에서 빼버려야겠네요. 그렇죠. 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를 수요자로 취급하면은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집을 절대 안 사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 세입자분이 있었을 때 그 임대차 3법 때 이제 그 세를 나가는데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샀어요. 그리고 전세가를 굉장히 올려주고 다른 집을 갔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오히려 저보다 부자였거든요. 예, 저보다 부자였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럼 주식 투자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분은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는 분들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수요자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잘 보시면 대량 거래가 2000년도 말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위주로 거래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살 사람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다 누적돼서 한꺼번에 이제 그 시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또 최근에 젊은 층까지 연끌을 해서 또 수요, 미래 수요를 또 확 땡겨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 부담에 호가게 벌어졌지, 그 다음에 정책에 누르는 효과가 쌓여 있지, 거기에다가 이제 그걸 아주 이제 심하게 딱 두드린 게 대출 규제가 딱 이제 같이 맞물린 거죠. 그러면서 살 사람들의 여력을 확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이 완전 최바닥으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그 증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거래량 보니까 2월 거래량이 746건인가요?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1000건 이하로 떨어진 게 지금 사상 2006년부터 이제 거래량 집계를 한 게 2006년이 처음이거든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거래량이 가장 바닥이었을 때 비교했을 때 지금 이번이 가장 적은 거예요. 물론 2월은 뭐 영업일수가 적기는 한데 적기 때문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전에 걸 보니까 가장 적었던 게 1146건인가요? 같은 2월 달로만 놓고 봐도.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게 이제 746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들의 지금 여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분위기상 또 나타나는 게 대선 규제가 풀어주면 규제를 풀어준다는 지금 이런 시그널이 지금 이제 이제 시장에 지금 그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매수자도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 매수자들도 실제로 막 움직였어요. 보러 다녔어요. 근데 거래로 이어지지 않아요. 일단 지금 이제 심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심리가 왜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게 약간 지금 이제 시장을 조금 약세로 보시는 근거 중에 딱 하나가 될 테고 그 다음 이제 정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책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심리, 전세, 정책, 뭐 분양시장 이렇게 놓고 봤을 때 LTV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되면 뭐 풀어줄 거라고 하고 임대차 3법도 손볼 거라고 하고 공급도 공공 그다음 민간 뭐 재개발도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확실한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을 뭔가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위쪽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네네. 조건들이 갖춰진 것과 네.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것과 네.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건. 네. LTV를 풀어주잖아요. 네. LTV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자금 구매 여력을 이제 높여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를 발목을 잡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LTV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DSR이고요. 아, 소득. 예. 자산뿐만 아니라 소득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있는 게 금리예요. 아하.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 자, 예를 들면 금리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예. 자,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을 때, 예. 사람들은 뭘 비교를 하냐면, 나가는 이자.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들 생각을 예. 하죠. 예. 손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집을 샀을 때 얻어들이는 수익. 네. 이걸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은 큰 쪽으로 움직이겠죠. 큰 쪽으로. 그러면 상승장에서는, 네네. 상승장에서는 금리가 아무리 비싸도, 그렇죠. 금리가 이때 뭐 10%, 20%, 아니 20%는 좀 과했고, 10% 정도 간다 하더라도, 상승장에서의 시세 차익으로 벌어들이는 게 이 10% 올라가는 금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걸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네네.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감안하고도 집을 사버려요. 그렇죠. 상승장에서는. 네네네. 근데 이게 상승장이 이제 지금은 먼저 정체기로 돌입을 해버렸잖아요. 네네네. 돌입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이때 이제 냉정하게 예. 이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장이 올라갈까 말까 이걸 확신이 있어야 사는데 올라갈까 말까는 약간의 이제 리스크가 생기는 구간이죠. 근데 이자는 올라갈 리스크가 확실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때부터 고민을 하는데 저울질을 하죠. 예, 안 하는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우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보자. 상승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금리의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효과가 커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DSR 같은 경우도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하지만 그거에 따른 소득 대비 이자 나가는 부담을 따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LTV를 늘려주는 효과가 굉장히 상쇄된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방 경직은 좀 만들어주려고 하더라도 네네. 금리가 됐든 대출 규제가 됐든 그게 다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일까요? 그게 같이 모여 있어야 방향이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쭉 한 곳으로 모여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발목을 잡는 게 많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특히 매수자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매수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사야 된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네. 그 매도자들이 호가 올린 거를 네네네. 그거를 이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걸 이겨내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또 뭐 어떻게 보면 상승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네네네. 호가를 안 올리고 네. 실거래가 근처에서 매물을 막 내놓잖아요. 네.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 100% 상승합니다. 상승을 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호가가 만약에 더 촘촘하게 만들어지면 네. 100% 상승합니다. 그냥 그 물건이 바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인 상승이 이어날 네네. 수도 있다? 그래요? 이게 매수자들은 그 눈앞에서 보이는 현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예. 그럼 10억 5천에 팔렸어요. 네. 그 다음에 11억에 팔렸어요. 네. 그 다음에 11억 5천이 팔렸어요. 그럼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보고 있는 사람은 점점 조급해져요. 왜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시장이. 네네네. 시장이 그래 왔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은 얼마겠구나가 예측이 그렇죠. 바로 되니까. 예측이 그 시장의 흐름대로 쭉 간다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제 행동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막는 게 누구냐면 바로 집 가진 사람들이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호가를 확 올려버리니까 여기서 갭이 팍 생겨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를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 네네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 가진 사람이 10사람이 있으면 네. 자, 우리 담합해가지고 너는 순번을 타가지고 너는 10억 5천에 내놓고 너는 2번은 11억에 내놓고 3번은 11억 5천에 내놓고 4번은 12억에 내놓고 그러면 우린 쭉 올라가서 그냥 마지막 10번은 15억에 팔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조건들이 이제 좀 정책도 사실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네.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전세 네. 부분을 보면 전세가도 이제 매매 가치 좀 같이 오른 측면이 있잖아요. 네. 지금 상황은 일단 어떤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예. 이제 저와 다른 전문가들이 다른 견해를 낸 게 바로 이제 또 전세 시장인데, 전세 시장을 예측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임대차 3법의 폐해. 예.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생기면서 폭등을 했잖아요. 네네네. 폭등을 했으니까 이제 2년이 이제 올해 8월이 2년이잖아요. 아, 벌써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럼 다시 폭등한다. 아.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폭등은 전세가. 네. 예.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임차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임대가를, 전세가를 올리는데 네. 한계치가 있어요. 그걸 임차인 입장에서 받아들이. 네. 그걸 넘어서면 임계치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집을 사겠죠. 그럼 그 집을 사지 않아요. 안 사요? 예. 네. 그럼 포기하고 어디 가요? 하급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살았다. 네. 그러면 이제 서울의 강남보다 떨어지는 지역으로 가고,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경기도로 가고, 네. 경기도에 있던 사람들이 경기도 더 외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 집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네. 폭등을 한 가격이 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전세가가?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2년이 도래하는 사람들은 네. 임대차 3법으로 올라간 전세가를 지금 당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은? 예.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이전의 전세가잖아요. 이 사람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면 예. 지금 전세가 실거래가를 맞닥뜨리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2배 올라간 가격에 이제 그 집에 있으려면 2배 올라간 전세가를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부담이 뭐가 생기냐?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이자도 올라갔다. 이자도 올라갔고. 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전에 살았던 거에 4배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4배의 부담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에 살았다. 네네네. 그럼 대부분이 전세 대출을 끼고 있잖아요. 네. 대부분이. 네. 전세 대출을 끼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대출을 끼고 있다라면 네.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감당해야 될 이자는 만약에 2%대였다라고 하면 2억이면 400만 원이고 한 달이면 한 30만 원 조금 넘잖아요. 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내고 있던 사람이 네. 자 3억이었던 사람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 6억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6억에 대출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 4억이 되는 거죠. 예. 그럼 금액적으로 2배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금리도 지금 2배가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4억짜리 대출을 받아서 금리를 예를 들어서 5% 내지 6%짜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세 대출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네네. 그러면은 지금 30만 원 내던 사람이 이제 12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럼 뭐 월세나 마찬가지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만약에 월급쟁이 300만 원짜리다. 그럼 30만 원이 충분히 생활이 어느 정도 되는 네. 시점인데 여기서 120만 원, 150만 원을 내고 되면 어려워지죠.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거를 수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급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걸 포기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집을 사는 쪽으로 한다. 이건 쉽지 않아요. 갭이 너무 커서?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입자 중에는 예.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상담을 하거나 사람들을 봤을 때 뭐냐면 가장 시장에 부정적인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지금 이 사람이 꼭대기에 사게 되면 예, 이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장 집 매수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세값이 올라가면 매수로 이게 변한다. 네네네네. 지금 그런 건 쉽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그게 되면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제 포기하고 내려가잖아요. 네. 내려가면 이게 이제 공실이 생기는 염려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임대인은 이제 계속 고수를 하려고 해요. 임대료를, 현재가를. 네. 고수를 하고, 그럼 넌 나가고 나는 새 임차인 얻으면 돼. 라고 했지만 새 임차인으로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새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어떤 식의 계약이 되냐면
지금 최고 전세가보다는 좀 낮은 가격. 네. 그런 가격의 전세가를 이제 합의해서 우리가 또 나가지 말고 좀 낮춰줄게. 네네네. 그리고 이 가격에 하자. 대신 올라간 거는 좀 인정해야 되잖아. 네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임차인도 내가 이사 가는 거와 이제 내 생활권을 유지하는 것과 이런 걸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수용할 만하다 한 금액에서 이제 합의하고 계약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월세 계약을 하는 거죠. 기존 보증금에서 네. 전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보증금 그대로 놔두고 월세만 좀 더 올리자. 월세만 새롭게.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자가 비싸니까 이자가 비싸니까 새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어차피 이자 내는 것보다는 예. 어차피 대출도 안 받아도 되고 그냥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라면 네. 예, 그냥 월세를 내고 그냥 수용하자. 이런 식의 이제 계약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집을 매수하는 것 자체에 또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약간 그 앞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쭤보면은 네. 얼마 전에 신문기사 보니까 전국에 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순 이렇게 해서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픽으로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충남 당진이었나? 거기가 거의 전세가율이 80몇 %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막 70% 후반인데도 네, 있고. 네. 그러면 거의 뭐 매매가랑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 아파트가 뭐 신축이냐 구축이냐 뭐 주변 환경이 어떠냐 다 달라지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그 정도 가격이라면 네. 집값을 예측을 할 때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전세가율이 높잖아요. 네. 그럼 전세가율 높은 것만 보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볼 필요 없어요. 네? 여기서 네. 이게 전세가율이 높은 원인이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전세가는 가만히 있는데 네. 매매가가 이렇게 쭉 떨어져서 전세가율이 높을 수 있어요. 아, 어찌됐든 간에 두 가지의 스프레드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매매가는 가만히 있거나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가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가까워진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나중에 시장이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면 상황은 거의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네. 지금 당장만 보면 약간은 다른 상황인데 그래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전세가율 높잖아요. 네네네. 가격이 올라갑니다. 매매가가. 그러니까 계속 뭔가 밑에서 받쳐주면서 올라갈 때는 네. 같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이론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데들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일단은 방향이 중요하다. 네. 매매가든 전세가든 이렇게 내려오면서 붙느냐. 네. 그러니까 사실 내려오면서 붙느냐. 붙잖아요. 네. 그럼 얘가 내려오는 걸 멈춰요. 매매가 내려오는 걸 멈춥니다.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그쵸, 멈추게 돼요. 그걸 뭐라 해야 되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은 걸 뭐 깡통주택 뭐 사실은 역전세 뭐 뭐라 해야 되죠? 그거는 일어날 수 없어요. 간혹 뉴스 보면 기사에 나오던데요? 그거는 깡통주택이다 뭐 이렇게. 예,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자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네. 그 안에를 제대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깡통전세는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임대인이고 세입자예요. 네. 자, 제가 매매가 5억짜리 집을 전세를 5억 5천에 내놨습니다. 들어올까요? 위험해서라도 못 들어오죠. 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세가가 오히려 낮아지거나 하겠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입자가 이 5억 5천에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포기해버려요. 집을 포기해버리면 5억 5천에 받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5억짜리 집을 5억 5천에 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게 이제 그 케이스 말고, 그러니까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케이스 말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 가격보다 낮아질 수는 있잖아요. 매매 가격이 주변 아파트들이. 그거는 이제 약간의 일시적인 현상이죠.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게 지속될 수는 없어요. 일시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역전세가 생기는 거잖아요.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기존에 2년 전에 살던 사람이 이제 전세가가 지금 매매가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전세가는 이거보다 낮은 거죠. 사실은. 지금의 전세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때 전세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
낮은 가격에 맞추기 어려우니까 아니면 맞추면 이제 그 집주인이 내줘야 될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그때 한 번 생기는 현상이죠. 그리고 사실 요 질문을 제일 먼저 저는 드리고 보통 시작을 하는데 네. 이현철 소장님한테 주변 사람들이 네. 지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정말 이현철 소장님이 제일 지겹게 많이 듣는 최근의 질문이라는 게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시장 상황마다 좀 달라지니까 거기서 보면 저는 이제 사람들 심리가 또 읽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일 많이 질문을 받고 저도 굉장히 곤욕스러운 게 이제 두 가지 정도죠. 네. 무주택자가 집을 사야 됩니까? 무주택자. 예. 그거하고 1주택자 집을 팔아야 됩니까? 아, 1주택자들이요? 네. 다주택자가 아니라? 네네. 오. 일단 1주택자부터 여쭤볼게요. 1주택자. 왜 1주택자가 어차피 자기 살고 있을 집은 필요한데 네. 왜 팔아야 됩니까를 질문을 할까요?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 아, 최근에 좀 이제 하락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이제 하락할 거다. 제가 강하게 이제 주장하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그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서울 수도권의 1주택자다.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분도 약간 호가는 또 높여서 매도를 하고자 하시겠죠?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여쭤보겠고, 일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왜 하락론을 이제 주장을 하시는지, 사실 이게 굉장히 리스키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또 올라가게 되면 옛날에 어떠한 분이 그랬듯이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특히 요즘에 많은 이제 비판에 시달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락론 이제 주장하시는 이유, 약세. 네. 물론 이제 뭐 주구장창 약세론자는 아니신 걸로 알고 있고, 요때 2018년에도 폭등장이 온다라는 거 이제 예측을 하셨으니까. 작년 말에 시장 뷰를 이제 바꾸셨다라고 했고. 예, 맞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거 좀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매 시장, 우리나라 매매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수요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매매 시장의 구조와 수요. 수요가 전에 이제 제가 이 채널에서 이진우님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3프로TV의 이제 이진우 대표. 이진우 기자님. 네,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많이 공감, 뭐라고 할까, 저와 동질감을 느끼는 거를 느낀 게 처음이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이냐 리브냐 이 얘기를 이제 그때 하셨는데, 집을 살기 위한 곳으로 보느냐 아니면 뭔가 시세 차익이나 사고 팔고 파는 걸로 보느냐.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바이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리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공공주택이라든지 뭐 그냥 전세로 가면 되는 거고, 전세나 월세로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대체 상품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리브를 해결한다면 떨어진다라면, 떨어지는 게 확실하다면 굳이 매매, 바이를 할 필요가 없이 리브는 임대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떨어지는 게 100% 확실하다. 10억짜리 집인데 10억짜리 집인데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여기에 떨어지는 게 100% 확실하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50% 정도 하락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떨어지는 거 알고 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리브와 바이가 다른 점은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뭐 벤츠나 이런 걸 사요. 그러면 이거 살 때는 얘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1년, 한 3년 지나면 반토막 나는 거 인정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상품은 사실 소비재로 쓰게 되면 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가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집에 대해서 감가를 인정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죠. 그게 뭐냐면 바이 개념이라. 리브의 개념, 사는 곳의 개념이면 우리 뭐 기업들 뭐 공장이나 건물 감가 생각하듯이 해야 되는데 아파트나 집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니 감가를 떨어지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말로는 해요. 근데 실제로 떨어지면은 진짜 거의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짓죠. 그쵸. 이제 집을 가지고 가정의 대차대조표에다가 자산 상각을 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고,
그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집이 30년 넘어가면 또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역사가 예.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만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제 중간중간에 뭐 하락하기도 했지만. 굴곡은 있었지만 네, 항상 그래서, 뭐 부동산 불패. 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우상향한다 무조건. 네. 이제 이게 거의 자리 잡았어요.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는. 네. 그래서 떨어지는 걸 거의 용납을 못해요. 떨어질 게 확실하다. 그 사람 입장에서 지금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거나 떨어지더라도 산다라는 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떨어지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 확실하면요, 안 사요. 임대로 가면 돼요. 그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그 임차 제도가 뭐냐? 전세. 절대 손해보지 않는. 만약에 뭐 집값이 오르면 상대적인 손해는 되겠지만 네. 내 돈은 손해보지 그렇죠. 않는. 내가 가진 원금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더 다른 나라보다 더 이 바이 개념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게 다른 거는 사실 바이냐 뭐 그 어떤 소비 목적으로 따져가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은 화폐잖아요. 뭐 화폐를 대체하겠다. 예. 근데 지금은 이건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시세 차익 목적이라.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집은 동시에 들어가요. 리브와 바이가. 그렇죠, 그렇죠. 예. 사면은 그냥 바이 개념으로 샀지만 리브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을 분석할 때는 리브가 아니라 바이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고. 이게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요. 왜냐면 네네, 맞습니다. 나는 그냥 1주택자 내가 여기서 눌러서 앉아서 살 건데 네. 무슨 소리 할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 사람들의 심리를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장을 분석해야 된다. 예, 그래야 이게 정확한 수요가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그게 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차피 내가 우리 집에서 한 30년 동안 살 거야. 예. 사실 그런 사람들은 시세 형성이라든지 가격 형성, 시장 형성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죠. 안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은 수요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거래되는 건수가 네. 200만 건 정도 돼요. 200만 건. 전국. 예. 그러니까 전국으로 쳐서 그리고 이것도 전월세 다 합쳐서 이제 되는 거고. 전월세까지. 예. 이제 아파트 매매만 치면 한 120만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0만 건. 그러면은 지금 주택이 2천만 개 정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택이. 그러면은 비율로 치면 1년에 거래되는 비율이 회전율이 되게 높은 거네요. 예. 근데 그래도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막 불같이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요자가 여기에서 조금만 늘어나도 수요가 확 늘어나는 게 돼요. 그런 거를 잘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 자, 리브 개념이면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 수요치 있잖아요. 네. 뭐 적정 수요량 이런 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 개념이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예를 들어서 수요가 1000 있다. 그냥 적정 수요가 1000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어느 순간에는 5000, 10,000이 될 수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100으로 쫄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 상황과 심리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 혹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왜 산업적으로 공급망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근데 그게 누가 빵값에 비유를 해주더라고요. 빵값이 폭등하는 건 갑자기 수요가 20%, 30% 증가해서가 아니라 그냥 5명이 있는데 빵이 4개만 있었을 땐 이 빵값이 수십 % 뛰게 된다. 그래서 정말 미세한 수요와 공급 차이가 큰 시장의 왜곡을 만드는데 그게 아파트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적절한 예인 것 같은데 바로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 뭐냐면 제가 가장 비슷하게 보는 거는 뭐냐. 사재기 현상. 사재기, 그렇죠. 예. 아파트도. 근데 이거는 사재기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죠. 지금 비유하신 거는. 그거는 이제 약간의 실수요가 약간만 공급과 달라지는 것도 시장의 가격을 크게 왜곡시키는데 거기에다 이제 가수요까지 붙으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가수요가 붙어버려요. 그렇죠. 가수요는 항상 붙죠. 예. 그러니까 그냥 원래 5대4로 그냥 계약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5대4가 되잖아요. 수요가 5고 공급이 4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수요가 붙어서 이게 5가 아니고 1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살려고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또 적극성이라는 게 있어요. 적극성. 네. 그러니까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이 높은 가격을 감내하고 뛰어들 것이냐. 그렇죠.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대 10이 되더라도 10대 10이 되더라도 그럼 균형이잖아. 우리가 할 때는 10대 10이면 균형이잖아요. 균형처럼 보이죠. 균형인데 시장 상황이 만약에 상승장이다. 그러면 이 적극성이 둘 다 달라져요. 공급자, 매도하는 사람들은 적극성이 20% 정도로 100%다면, 예를 들어서 100%가 그냥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20% 정도로 줄어들고 사고자 하는 사람의 적극성이 200%, 300%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은 그런 적극성도 완전히 뭐 지금은 지금은 이제 이 적극성이, 매수자의 적극성이 이제 거의 10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 수요를 하려고 하는 적극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화랑일 때는 적극성이 200%, 300%, 400%. 그러니까 호가를 높여도 원래 가격이 비싸면 안 사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가격을 올려서 호가가 더 벌어져 있는데도 쫓아가서 사는 거는 적극성, 이 사람이 그렇죠. 완전히 후달리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대1이어도 균형을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폭등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초반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도 오히려 외지로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을 더 밀어 올리기는 지금은 좋지 않은 환경. 네. 정책도 여러 가지 박자가 함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환경. 그래서 그걸 입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이제 집값은 오를 수가 없는 환경.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게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이제 뭐냐면 시장이, 우리나라 매매 시장이 두 개로 있어요. 두 개. 매매 시장이 두 개다. 두 개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분을 전 한 분도 못 봤어요. 매매 시장이 두 개인데 이걸 뭐냐면,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이에요. 중고 시장.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게 신규 분양 시장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 유튜브에서 채널에서 그냥 상승론자 말이 맞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하락론자, 이제 하락론으로 변했죠. 그런데 상승론자 말이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 시장만 봤을 때는 상승론자 말이 맞아요. 일반 시장은 버티는 힘이 누가 더 세냐? 매도자가 집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버티게 돼 있어요. 버티게 돼 있고 매수자들이 안 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체기가 이어지거든요. 정체기가 이어지다가 그냥 다른 변화가 없으면 누가 이기느냐? 집 가진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그 매수자가 져가지고 높은 가격에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장만 보면 상승론자들의 말이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분양시장이에요. 분양시장에서 매수자들이 안 사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매매시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이에요. 일반 매매시장. 근데 여기서 다른 게 뭐냐면 공급자들이 다른 거예요. 공급자들이. 그리고 수요자는 동일해요. 수요자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장이에요. 같은 시장인데 공급자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다른 공급자의 상황이 뭐냐면 적극성이에요. 공급자의 적극성? 예, 적극성. 그러니까 분양시장에서의 공급자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적극성이 100%예요. 무조건. 여기서 변하지 않아요. 공급자의 그렇죠, 그렇죠. 적극성은 100%고 여기 있는 공급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아직까지 하락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적극성은 100% 미만이에요. 약해. 그러니까 버티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죠. 팔까 말까 고민하고 호가도 올리고 막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장만 보면 이 버티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데 분양시장에서 변화가 생겨요. 분양시장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 매수자들이 안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무조건 팔아야 될 물건들이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쌓이기 시작하고. 예, 그게 바로 뭐냐? 미분양이에요.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누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냐?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변하게 돼요. 이때부터. 확 바뀌죠. 예. 적극성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매수자가 적극성이 100% 미만에서 쭉 빠지게 되고요. 네. 매도자들이 이제 버텼던 거를 버티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하락 기간이 언제쯤이냐,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 거냐. 예.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이제 내년 말부터 이제 하락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이제 갭만 벌어진 정책이고 그렇죠.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그냥 미분양이 생기는 거예요. 미분양이...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생기는 시점이에요. 며칠 전에 그 뉴스 나왔더라고요. 강북 지역이긴 한데. 예. 예. 그래도 초반에 인기는 많았었는데. 북서울 자이가 예. 예, 이제 미계약분이 생긴 거죠. 미계약분. 그렇죠. 기존에 예. 인기가 그래도 있었던 그렇죠. 서울인데 이게 중요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도 최근에 송도에서 처음에 미계약분이 이런 것처럼 나왔었거든요. 그건 이제 미분양은 아니었고 예, 분양은 다 됐는데 그쵸. 그 다음에 계약을 사람들이 안 해버린. 네, 안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미계약분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다 팔리긴 하는데 그 다음 현장에 영향을 줘요. 그 다음 분양하는 현장에. 연쇄적으로. 예. 근데 이게 이뤄지는 이유가 뭐냐면 청약자들의 네. 심리 상태가 있어요. 청약자들의 심리 상태. 네. 청약자들의 심리 상태가 자 예를 들면 지금 북서울 자이 같은 경우 미계약분이 나오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경쟁률이 꽤 높았거든요. 그렇죠. 분양까지는 좋았는데. 네. 경쟁률이 높은데 왜 미계약분이 나올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여기에는 묻지마 청약이 있는 겁니다. 선당 후곰이라고 하죠. 선당 후곰. 그러니까 이게 일단 당첨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이 사람들이 뭐 바보이거나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시장 상황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처음에는 하락장이 완전하게 시작되기 전에는 청약을 넣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좋아하는 집, 확실하게 올라갈 만한 집, 예, 브랜드 가치도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내 청약 점수하고 맞물려서 정말 당첨이 간단하게 될 만한 자리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무조건 떨어지죠, 이런 분들은. 네, 무조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고민하고 넣어서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되냐? 야,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네.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좀 낮춰서라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준을 좀 낮춰서 넣어요. 넣었는데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면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반복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 청약을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매번.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장이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다 넣어. 그렇죠.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이제 변하고 있는데 덜컥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차.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계약을 하죠. 근데 그 중에 앞에 사람들 좀 올랐으니까. 그 중에 조금 자리가 안 좋거나 이런 건데 또 내가 여력을 봤더니 나는 냉정하게 보니까 대출도 안 나와. 뭐 이런 거. 그전에는 이런 걸 고민을 안 하죠. 왜냐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청약이 당첨되지도 않는데 고민을 이걸 왜 해? 약간 안 좋은 동 2층, 3층도 다 집값이 올라가고 이랬으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걸 고민하다가 포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당첨이 딱 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이제 감당을 못 하겠구나.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약을 포기하는데 자, 이게 나오면 그 다음 현장에서 어떤 영향이 생기냐면 묻지마 청약이 없어져요. 그렇죠. 가수요가 빠져버리죠. 네. 이게 왜냐하면 청약에 당첨돼서 포기하는 순간 청약을 내가 날리잖아요. 청약을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러면 이제 묻지마 청약이 안 나타나니까 이제 가수요가 없어지고 그 가격에 맞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경쟁률이 떨어지잖아요. 경쟁률이 떨어지면 이제 안 좋은 자리 당첨된 사람들은 계약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금 비싸다 싶은 현장은 이제 미계약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누적되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나온 미계약분 현장들은 다 팔려요. 무조건 팔립니다. 네네네. 줍줍으로 막 서로 달려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누적되면 네. 이제 줍줍도 조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줍줍. 왜 예전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뭐 잘못 생각하나? 이러면서 이제 더 알아보게 되고 더 고민하고 하는데 얘기 나오는 게 뭐냐? 지금 분양가가 비싸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네? 이런 잘 될 때는 비싸도 다 완판이었는데 네. 결과론으로 그렇게 돼서 미분양이 생기면 안 팔리는 게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럼 매수자들이 이제 굳이 구축에 있는 이런 걸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비싸서 죽겠는데. 예. 그래서 시장 변화가 일어나서 하락으로 간다는 게 확신을 가지는 게 제가 이 미분양이 생기는 지역. 근데 지금이 이제 미분양이 생기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미분양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달리 생각해 보면 네. 일종의 공급이 또 늘어나는 효과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빈집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거기에다가 뭐 윤석열 당선인 임기 내 250만 원은 아닙니다. 일단은 공약은 250만 원으로 했고 예. 재건축 재개발 많이 해서 그러면 절대적인 공급도 당연히 이제 늘어나는 거고 예. 그게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시장에 좀 부담이 지금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뭐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 막 기대는 분들이 많은데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도 분양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은 땅값 플러스 건축비잖아요. 그러면 땅값의 기본은 공시지가예요. 예. 그럼 공시지가는 지금 매년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또 정부가 올린다고 했고 예, 그게 올라가잖아요. 네네.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분양가 책정하는 시기가 지금 만약에 분양하는 거면 지금 분양가 책정하는 게 아니죠. 허가를 얻어야 되니까. 네네네. 허가에다가 분양가 심사 허가. 보통 1년 전, 2년 전이에요. 그럼 땅값이 지금 분양하는 건 땅값이 1년 전, 2년 전 땅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예, 앞으로 하는 것들은 땅값이 올라가고 건축비 예. 그럼 분양가 무조건 상승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싸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내년에는 비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공시지가는 뭐 계속해서 정책적으로도 올린다 했고 또 거기다가 건축비 뭐 요즘에 뭐 철근, 시멘트 뭐 죄다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게 시멘트가 이제 부족하다고 완전 품귀라고 예, 지금 없다라고 지금 뭐 2, 3일치 거의 뭐 이제 유연탄 가격도 많이 오르고 네네. 막 이러면서 또 그거는 약간 레미콘 회사와의 이제 가격 협상 때문에 좀 약간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고. 그러면 이제 비싼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비싸면은 오를 거에 대한 기대치가 약해지니까 굳이 이제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 매매 공급자들은 팔까 말까 안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건설사의 공급자는 안 파는 게 안 되는 거죠. 지었으면 당연히 팔아야 되고. 짓는 게 아니고 무조건 분양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해야 돼요. 아 맞다. 짓기 전에 분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뭐 꼬리 잡는 질문 같기는 한데 그러면 건설사들이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시장의 심리도 얼어붙었고 그러면 오히려 계획했던 공급을 또 반대로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의 균형이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한참 지나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양 현장에 있어 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정말 시기적절하게 판단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현장을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 향상을 시행사들 같은 경우는 또 똑같은 현상을 겪었던 게 중간중간에 무조건 잘 팔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어려웠던 시기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도 비슷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면 팔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계획했던 거를 스톱시키고 다음으로 미루고 이게 안 되는 게 그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미 이제 금융 비용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건설사들의 부담이.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하락장을 이제 예측하시는 어떤 논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약간 일종의 그 요즘 밸런스 게임 같은 거 혹시 아세요? 밸런스 게임.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하나를 택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시장 전반적으로는
하락을 네. 보시는 거고 네.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사람들은 뭔가 선택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무주택자일 경우에 아까 네, 그 무주택자, 일주택자 제가 질문도 많이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네. 무주택자일 경우에 그러면 네. 지금 상황에서 예. 그래도 리브, 살 곳 예. 하나 자가를 갖는 게 낫습니까? 계속 그냥 전월세로 가는 게 낫습니까? 저는 원칙상으로는 네네네. 원칙상으로는 바이를 해라가 원칙이에요. 살 곳 하나. 아니요. 그럼. 리브를 떠나서 네네. 그러니까 매수를 하나 해라는 거죠. 아, 어떤 시장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뭐 해지 겸. 예. 사는데 네네. 지역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떨어질 지역은 벗어나고 예. 올라갈 지역을 사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서울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다. 네네네.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에서는 임차로 거주를 하고 네네네. 리브는 임차로 해결을 하고 바이는 다른 곳 지방에서 해결을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게 네네네.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공부가 안 된 분들은 지방을 사라 그러면은 미친놈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지금 바꿔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네. 서울을 사고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일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서 전월세를 살아라가 아니라 네네. 뭐 서울에서 일해야 된다면 여기에서 전월세를 살고 예. 지방을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원리는 뭐냐면 네.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사이클은 이제 하락으로 가는 사이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바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네, 바이를 하면 안 되는데 지방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지방의 일부 도시들은 지금 상승 사이클에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 상승 사이클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데들은 규제가 들어가도 올라가고 뭐 외환위기가 와도 올라가고 어떤 상황이 와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정말 궁금한데 지금 계속 여쭙고 싶은데 이거 말씀을 안 해준다고 일단 선을 그으셨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서울에 2015년, 16년에 외환위기가 만약에 터졌어요. 만약에? 네.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 지역이라면? 예. 서울에 만약에 2015년, 16년 전세 난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규제를 해도 아니 외환위기가 터져도 뭘 해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잠시만요. 그러면 그 뭐 특정 지역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지역,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투자 심리도 좋고 네. 전세 시장이라든지 분양 시장도 상대적으로 괜찮고 투자 심리도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서울의 2015년도에 냉정하게 보면 투자 심리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 그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투자 심리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슬금슬금. 전세에 밀려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게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역설적이게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 사람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면 집을 안 사고 임대로 가려고 한다. 네네네네. 근데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은 임대로 더 가려고 해요. 근데 임대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네. 어느 순간 또 밀어 올리게 되고. 그죠. 밀어 올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어떤 방향적인 측면에서 갔다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한참 지나야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매 시장으로 이게 지켜봤더니 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올라가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임차 있던 사람들이 지겨워서 임대료 올라가는 거 너무 지겹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매매 수요로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가격 차들이 별로 안 나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전세 실수요가 확실히 있는 곳이라는 뜻이네요. 아, 같이 가고 싶네요, 그곳에. 네. 그 무주택자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그러면 1주택자는? 그 1주택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죠. 사실 만약에 서울 수도권이라면 네. 여기서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네. 팔 수 있으면 파시는 게 좋죠. 서울 수도권 네. 앞에서도 하락 사이클 그렇죠. 서울 수도권을 네. 말씀. 굳이 하락을 맞으면서 견딜 필요는 없죠.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주식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주식 시장은 뭐 예를 들어서
완전한 대세 하락장이 아니면 종목별로 보면은 언제 하락할지 언제 상승할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면 일단 그냥 버텨라. 이런 게 통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강남 주식으로 강남이다. 삼성전자다. 그러면은 좀 떨어지더라도 갖고 가라. 네. 좋은 종목이니까 언젠간 올라가겠지. 이런 건 하락은 버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부동산은 좀 저는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이클이 우리나라 역대 보면 중간에 변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한 방향으로 쏠리면 그 방향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락하게 되면 거의 한 7, 8년 가는 거죠. 그러면 이 7, 8년을 정말 하락 동안에 버틸 수 있는지 네네네. 피하는 게 좋죠. 알고 있다라. 이제 모르니까 당하는 거고. 근데 요것도 그러면은 1주택자 서울 수도권 팔 수 있으면 팔아라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전세로 옮겼을 때 좀 부담이 좀 많이 완화가 된다면 약간 많이 완화되죠, 실제로. 서울은 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뭐 10억짜리라면 전세는 5억, 6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자 나가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집은 하락하잖아요. 네. 전세는 그대로 있잖아요. 내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러니까 집을 산다라면 10억짜리 집을 산다라면 집값도 하락해 이자 많이 나가. 그렇죠. 이중고가 생기는 거고. 예. 전세로 들어간다면 전세가 여기서 조금 올라간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더라도 네. 전세가 올라가는 게 내 손해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냥 내 원금이 올라가는 것 뿐이지 빌려주는 돈이 올라가는 것 뿐이지.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전세가 올라가면 이 돈이 다 사라지는 것으로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6억인데 7억으로 올라가요. 네네. 그럼 1억, 예. 그러면 1억이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달을 해서 집주인한테 뭐 갖다 바쳐야 되는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근데 이건 내 돈인 거지, 실제로. 그렇죠.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집값 떨어지는 것보다는 전세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버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 예. 그리고 이게 상승작이나 아니면 이제 강세론자에게는 그 다음 질문 줄줄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사실 이제 약세장을 보시는 분한테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가 사실은 조금 되게 제약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다음 사실은 이제 여쭤보려던 게 이제 서울이냐 지방이냐 이건데 이거는 대답이 됐으니까 넘어가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냐 강북이냐 막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 소용없어요.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그 어느 한 시장이 하락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건 없어요. 그럼 덜 떨어지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덜 떨어진 건 오히려 덜 올라간 거.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덜 올라간 게 덜 떨어질 거다. 예, 여기서 뭐냐면 우리나라 전세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하방 경직성. 우리 그 주식으로 치면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덜 올라간 게 이제 이 전세가 그 갭이 적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이 전세가 일찍 만나서 떨어지는 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지금은 약간은 이제 저기 한 번 더 봐야 되는 게 지금 임대차 3법이 살아있느냐 없어지느냐 이게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는 있어요. 임대차 3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예측을 하는데 저는 임대차 3법이 살아있다라면 하락 시장에서 전세가 하락 역할을 조금 더 예전보다는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약간 떨어지고 나서 멈출 거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락인데 매매 시장이 하락이잖아요. 하락이면 우리는 전세는 그대로 있는 걸 가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하락 시장이 매매 시장이 하락 시장이 되면 이때 전세가도 하락을 한다는 거죠. 약간 같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하락하는 정도가 약했어요. 약했는데 이번에는 좀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일단 전세가가 좀 떨어지고 한번 떨어지고 나서 이제 거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하방 그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임대차 3법이 뭐 예를 들어 다음 정부 때 뭐 폐지가 됐느냐 아니면 유지가 됐느냐가 어떤 역할을?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입주 물량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입주 물량 효과가. 예를 들면 자 임차인이
임차인이 100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명. 네. 그리고 임대 물건이 1000개가 있어요. 네네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입주 물량이라는 건 새로운 공급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네. 예. 입주 물량은. 예. 그러면 예전에는 자,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임대 물건과 네. 1000명의 임차인이 있고 100개의 입주 물량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100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1100개가 되고 이제 1000명의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락 효과가 약 10% 정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임대차 3법이면 어떻게 되냐? 매물과 임차인이 같이 줄잖아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눌러앉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예전에는 1000개의 매물과 1000명의 임차인이 동시에 시장으로 나왔다라면 네. 지금은 약 이제 30%만 나온다라고 간다면 300개의 매물과 300명의 임차인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여기서 100개가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400개가 되죠. 아. 그럼 여기는 300명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10%의 효과가 생겼지만 여기는 지금 25%가 비율이 확 올라가 버리는. 예. 그래서 공급 효과가 훨씬 커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락기가 왜 더 중요하냐면 자, 이 입주 물량 효과도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적극성이.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임대인들이 네네. 여유가 정말 많아요. 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예.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네. 프리미엄이 그때 한 8억 7, 8억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입주할 때. 예. 그러면 분양가가 그때 7억 8억이었어요. 예. 프리미엄만 7억 8억이에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잔금 치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네. 잔금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예. 여유가 있죠. 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놓더라도 안 맞춰지면 서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경쟁을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떨어뜨리는 효과가 약해지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때 입주할 때 4억 5천짜리 분양을 받았던 게 예. 입주할 때가 한 7, 8억 이상 예. 그리고 예. 전세를 5억에 맞췄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전세 가격으로 분양가를 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출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5억 이상 대출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안 맞춰줘도 대출 받은 다음에 해결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조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락장은 완전히 달라요. 하락장은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어요. 그렇죠. 입주 물량에. 네네네네. 그러면 잔금을 치르기가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진짜로. 그래서 빨리 일단은 세입자 구해야 돼요. 그죠.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 상태가 공포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적극성이 현저하게 진짜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매매가도 떨어뜨리고 전세가도 떨어뜨리고. 확실히 뭔가 임차인 우위가 확실해질 수도 있는. 네. 그 다음 질문이 요것도 이제 의미 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감안하고 흔히들 이제 신축이 낫냐 구축이 낫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올라갈 때는 뭐 신축이 더 많이 올라가고 구축이 따라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좀 있던데 네네. 약세장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약세장일 때는 신축이 좀 분양이 먼저 돼가지고 자리 잡은 신축은 좀 버팀 현상이 좀 강할 수 있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아파트가 예. 실거래가 찍은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많은 시점이 있고 네. 거래량 없이 올라간 시점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이 거래량 없이 올라간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버팀 현상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신축 위주로 이제 다르거든요. 다 네. 다릅니다, 상황이. 예. 어떤 거는 거래량이 한참 많을 때 그걸로 거의 멈춰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좀 많은 시점이 있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 별로 없이 네. 막 신고가 빡빡 찍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런 것들은 이 구간은 버팀 구간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신축. 네, 신축이고. 말씀하신 거고. 네. 구축은 어떨까요? 구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세장에서는 네.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 갭 차이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덜 오른 게 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그 재건축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네네. 재건축 대상은 올라갈 때 매매가가 많이 뛰고 네.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안 올라가잖아요. 네.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재건축 대상이냐 아니냐. 네. 근데 재건축 대상이 아니었던 거는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죠. 아, 네네. 대상이 아니니까 호재가 없잖아요. 근데 재건축 대상이었던 거는 이미 또 많이 올랐을 거고. 예.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이 아니었던 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니까 좀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신축보다는 네.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구축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재건축을 바라보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인 거. 네네네네.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해요? 예. 하락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락장에서는 자, 재건축 대상인 게 왜 사람들이 선호하냐면 상승장에서 재건축이 쉽게 되잖아요. 네네네. 재건축이 쉽게 되면서 새 아파트로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 기대치로 상승 효과가 생기는데 네. 하락장이 되면 재건축이 멈춰요. 추진이 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분양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합원이 수익을 얼마만큼 내느냐 아니면 추가 부담금을 얼마만큼 덜 내느냐 이거는 일반 분양분하고 귀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분양이 잘 돼야 또. 예. 근데 하락장이면 분양이 안 되고 비싸게 받지도 못해요.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추진을 억지로 하게 된다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추진이 안 되는 거죠. 추진이 안 되면 기대 심리로 올랐던 게 이때 확 꺾이는 거죠. 더 위험하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전제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대상인 게 좋은 거는 상승장에서 재건축이 잘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하락장이면 재개발 재건축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됩니다. 요것도 그리고 또 이제 대형이냐 소형이냐. 네. 어떤 게 더 잘 버틸 거냐. 일반적으로는 소형이 잘 버틸 거다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이기도 그렇죠. 하는데 예. 요 책에도 그 내용은 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요 한때 뭐 소형 주택 네. 좀 이렇게 더 강세 전망하신 적도 있고. 근데 다음번 사이클은 대형 주택이 훨씬 더 강세일 것이다라고 2018년에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코로나를 사람들이 겪다 보니까 실내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대형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2022년부터의 소형이냐 대형이냐? 앞으로 대형의 흐름으로 갈 겁니다. 이제 수요의 목적과 그다음에 분양 시장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연결이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자, 수요의 목적이 리브가 아니고 바이이기 때문에 바이이기 때문에 뭐냐면 많이 올라가는 거 위주로 사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신축 분양이 뭘로 위주로 되냐면 그때 당시에 인기 있는 거 위주로 되는 거예요. 짓는 것들, 건설사들 짓는 것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거의 소형 위주로 지었어요. 많았죠. 예. 그러니까 근 10년 동안 이제 소형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거의 대형 공급이 거의 없었다 하고. 그러면 이제 대형의 신축이 굉장히 희소하죠. 대형 신축. 희소하다. 완전 희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언제 희소 가치가 발휘가 되느냐? 하락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눈앞에서 보여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네네네. 뭐냐면 어떤 거는 많이 떨어지고 어떤 거는 덜 떨어지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일반 매매 시장을 보잖아요. 일반 매매 시장을 보면 이제 하락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오르고 갭이 전세가와 매매가 갭이 많이 벌어진 것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소형하고 대형하고 비교해 보면 뭐 물론 이제 강남이나 이런 일부 지역은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소형이 월등하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갭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형은 적게 올라서 갭이 상대적으로 적죠. 떨어질 때 소형은 많이 떨어지고 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짧게 떨어지는 겁니다. 일반 시장에서 이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전세가를 먼저 만난 것이 먼저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매하고 상관이 없이 전세가와 맞물려서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 사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대형이 먼저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락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네. 나중에 대형이 먼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과거에 그랬던 게 아니라 앞으로요? 아니면? 예, 앞으로. 네네. 앞으로 대형이 이제 먼저 올라가게 돼 있고 소형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양 시장을 보면 네. 분양 시장을 보면 이제 앞으로 미분양 날 확률이 어떤 평형대가 많냐? 네. 어떤 게 많을까요? 인구 구조로 보면 뭐 1인 가구, 2인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네네. 뭐 어떻게 보면 수요가 그쪽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예, 미분양 뭐 분양 시장 네. 잘 모르겠네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전제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전제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소형하고 대형을 같은 수로 공급을 한다. 네. 만약에 1000세대 아파트인데 네. 소형 20평대 아파트 500, 예. 40평대 아파트 500 예. 이렇게 분양을 하잖아요. 네. 그럼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뭔지 알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소형 한 10개 분양할 때 대형 한 2개, 3개 그렇죠. 끼고 이러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제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인기가 좋더라도 계속 수가 많은 쪽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분양이 생기는 건 뭐냐? 소형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경쟁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게 예. 2010년대 초반 그때 네. 미분양 막 많을 때는 사실 대형 평형의 악성 미분양들이 좀 많지 않았어요. 그때? 그게 그러니까 그전 사이클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전 사이클이고. 네, 항상 이게 뭐냐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형을 더 떨어진- 안 지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전 사이클에는 2007년 이전에는 대형이 인기가 좋았잖아요. 네네네네. 대형이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대형만 지었어요. 대형만 지어서 대형이 누적됐고 네. 미분양 나는 시점에도 대형 위주로만 지었죠. 그래서 미분양 난 게 대형만 미분양이 난 거예요. 소형은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사이클에 보니까 대형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미분양도 많고 소형은 조금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네. 소형은 이제 희소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2010년대 초반까지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소형이 올라가고 대형은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이제 소형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아하. 소형을 사기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소형이 인기 좋은 이유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그냥 대세가 된 거예요. 이제 강남이나 이런 일부 부자 동네에서는 대형이 이제 인기가 좋잖아요. 예. 근데 강남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네. 소형이 인기가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강남도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예. 지금은 이제 대형이 조금씩 인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코로나로 뭐 재택근무 때문에 네. 이제 방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어떤 시장 상황이 갖춰지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그럴듯한 이유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라면 누군가가 분명히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죠. 아무도 안 했어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도 대형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한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좋아진다라고 얘기했던 분 중에 일부들은 뭐냐? 희소 가치 때문에. 네. 이제 그동안에 대형을 안 지었으니까. 네네네. 희소 가치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몇 분 정도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희소 가치만 가지고 얘기했지, 거기에 뭐 방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일절 안 하신 거죠. 뭐 사람의 심리야. 사실 뭐 차도 그렇고 여유가 있다면 더 큰 걸 또 원하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냉정하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네. 같은 가격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형이 먼저 올라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걸 사겠느냐? 대형을 사죠, 당연히.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 네. 큰 집에 사시다가 이제 혼자 되시면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근데 다시 큰 집으로 가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혼자 계신데. 가끔 이제 자녀들, 손주들 왔을 때 넓은 집, 많은 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07년에 가장 그럴듯한 이유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 막 이런 거. 2007년 이전에 대형이 인기 좋았잖아요. 그 당시에 대형 인기 높아질 때? 그때는 왜 그러면 큰 거를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데 가서 이제 막 봤는데 2인 가구, 3인 가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식구여야 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인 가구가 그렇게 많았어요. 50평대, 70평대 사는데 2인 가구가 그렇게 많았다. 근데 그 대표적인 그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이 두 분이 70평에 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가한 자녀들이 놀러 올 거 아니냐. 그럼 자고 올 방은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제 노인분들이 20평대 사는 노인분들은 뭐라고 했었냐. 귀찮아. 오지 말라고 그래. 귀찮아 이제. 네. 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대형에 살지 소형에 살지 정해놓고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유랑 뭐랑 좀 분석은 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 좀 호도가 되기도 쉽고 네. 이제 결론은 아닙니다만 아직 좀 덜 얘기했는데 이제 미분양 분양 시장에서 아니 아까 우리 네. 녹화 시작하기 전에 네네. 오늘은 살살 말씀하실 거라고 했는데 역시 열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네. 그러니까 분양 시장에서 이제 소형이 미분양이 많이 생기면 네네네. 이게 악성이 돼요. 악성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악성이 되는 게 이제 하락 기간이 이제 길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때 상황을 예측해 보면 소형은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막 새 아파트가 악성 안 팔린 네. 악성 미분양이 넘쳐나는 거죠. 예. 근데 대형은 미분양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 아파트 시장에서는 대형이 전세가를 빨리 만나서 빨리 올라가거나 이제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고 소형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아직도 전세가랑 갭이 크니까. 그러면 시장 상황을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면 대형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상승장을 딱 지나가 보면은 안 사도 대형이 좋은 상황이라는 걸 누구나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투자자들이 대형을 사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걸 사야 되니까. 근데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10년 동안 분양했던 분양 물량이 그걸 뒷받침해 줘요. 소형은 이제 그 초과 공급 상황이 되는 거고 대형은 완전 희소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형 올라가는 걸 뒷받침을 해주고 그때 이제 대형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그럴듯한 이유가 이제 여기저기서 몇 군데 나오겠죠. 저희가 중간중간 뭐 농담도 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영끌족들, 그다음에 포모 현상을 마지막에 올라탄 세대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플도 많이 받으시고 막 메일 같은 것도 오고 막 그러죠. 메일은 안 오더라고요. 댓글인가요, 거의 다? 예. 심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사실 저희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젊은 두 분도 그 포모 현상에 이제 같이 동참을 했거든요. 예, 말씀. 그래서 저기 모니터 보고 지금 뚫어져라 보고 있어요, 지금. 다음 사이클은 그럼 언제 올지. 물론 이제 하락 사이클이 시작도 안 됐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다음 사이클의 전조 증상? 그런 신호 포착은 어떤 걸 보면 될지. 전세와 전세가율이죠. 전세와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좀 높은 상황. 그러니까 뭔가 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서 만나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보통 안 좋은 거, 우리가 흔히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90%대가 넘고요.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 70%대 이상 넘어가고 75%, 뭐 80% 이런 것들도 나올 때 그때의 전세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럼 눈 감고 사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하락을 끝내고 올라설 때. 그렇죠. 그때는 반드시 매매 시장은 침체되어 있어요. 전세가 먼저 오르니까. 그래서 안 사려고 할 겁니다.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게 같이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못 사야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자꾸 싸게 사려고 노력하거나 뭔가 좋은 거를 사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시면 안 돼요. 계속 재고 이러면 안 된다. 이때는 시간이 돈인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빨리 사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지 않고 아무도 안 사도 그냥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하다가. 실제로 2014, 15, 16 그때 많은 그 무주택자들이나 투자자들이
고민을 그렇죠. 살까 말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그때 살 걸.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원인을 모르니까 그 시기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좋은 걸 사고자 하고 뭐 싸게 사려고 노력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기에 빨리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돌이켜보면 원체 2020년, 21년에 집값이 너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16년, 17년 집값 올랐던 건 거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렇죠. 미미해 보이기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상황을 다 까먹으셨습니다. 원체 최근에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바로 뭔가 투입이 돼야 될 때다. 그 전까지 좀 주식으로 많이 벌어놔야겠네요. 오늘 우리 부동산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님.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게 부동산별로 사이클이 다 달라요. 종류별로. 예. 상가 다르고, 예, 아파트 다르고, 그다음에 뭐 수익형 상품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그쪽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쪽 전문가는 제가 아니니까. 아파트 사이클만 연구하시니까. 이제 물론 다 전반적으로 대충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제가 사이클로, 그러니까 아파트는 제가 정확하게 바닥과 꼭대기를 어느 정도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실패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른 투자 상품들은 사이클이 있지만 바닥과 꼭대기에서 일어나는 전조 현상들, 시그널들 이런 것들은 제가 연구하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알려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이클이 있지만 그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는 그런 거를 모르는 거죠. 다 사이클은 있잖아요. 사이클은 있지만 제가 바닥과 꼭대기에서 일어나는 저만 알고 있는 어떤 전조 현상, 시그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아파트는 아주 쉬워요. 근데 이제 앞에서 가장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그냥 특정한 뭐 연한 뭐 10년 뭐 이런 주기 그게 아니라 심리, 전세, 분양, 정책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 그래서 뭐 저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한번 또 이현철 소장님한테 좀 도움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댓글은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안 보는 걸로. 안 보시면? 이게 또 앞으로는 우리 몫인데. 아이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